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283페이지에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입니다. 여기는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은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게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증 상환 방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얘기고요. 얘는 원리금이 체증한다는 얘기인데, 원금 균등의 원리금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안에서는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증가하고요,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겠는데, 시험에서는 이것도 물어봐요. 왜? 제목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제목 안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구별이 안 나타나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럼 제목대로요, 얘는 대출 기간 내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왜 납입 횟수냐면은 우리가 상환을 할 때 매기 상환 있죠. 1년 단위로 상환할 수도 있지만 매월, 그러니까 월 단위를 기준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라고 그랬을 때 매기 상환이면은 얘가 10이 되겠지만 매월이면 120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원금의 크기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납입 횟수로 명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요건을 하나 알아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조건이 융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10년이고요. 그리고 매기 상환 조건이다. 그러니까 연단위 상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10%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요 이자율 10% 기간 10년일 때 저당 상수가 0.117460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체증식이나 다 동일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자, 원금이 1억이죠. 그죠? 1억. 근데 대출 기간이 10년이고 매기, 연단위 상환이니까 10으로 나누게 되면 원금은 1,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금과 이자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부는요, 이렇게 하나의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회차가 될 것이고요. 이게 대출 잔액이 될 것이고요.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표가 구성이 돼 있어요.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 가면은 박스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상에서는 1,000만 원 기준에 있고요. 여기서는 1억이라고 해서 금액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식별하기 좋게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요. 자, 대출 초기의 잔액은 1억이겠죠. 1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환이 들어갈 때는요, 대출을 받자마자 상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말 상환이에요. 1년이 경과한 시점서부터 상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원금은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매년 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균등해요.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죠? 그러면 요 이자의 계산은요, 대출 잔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이자율을 곱하면은 우리가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자, 1회차의 잔액은 1억이니까 1억의 10%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1회차 상환이 가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잔액이 이제 1억이 아니겠죠.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잔액이 9,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회차의 상환은 요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10% 적용하니까 이자가 9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리금이 1,9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3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는 이제는 9천이 아니라 1,000만 원 또 상환에 있으니까 잔액은 8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이자는 8천의 10%니까 얘가 8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원리금은 1,8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원금 균등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기간 갚아나가는 뭐는 똑같으냐면 원금은 동일해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줄어드냐면 이자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대한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체감하는 이게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거기 284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 밑에 조건이 있죠.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물어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대출 기간이 20년인데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이에요. 그러면 2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오겠죠. 1,000만 원. 그죠? 예.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상환이 되는 이자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1년 차는 이제 잔액이 2억이니까 2억의 5%니까 1,0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은 이제 2회차에는 상환했으니까 잔액이 1억 9천이잖아요. 1억 9천에 5%가 되면은 이제 950만 원. 그래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950만 원 합쳐서 1,950만 원이다. 이런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나올 때는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원리금 균등에 대한 거는요.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융자금에다가요. 뭐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저당상수. 어디서 저당상수 들어봤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 그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야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융자금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저당상수를 0.117460이라고 줬죠. 이거는 왜 제시를 하냐면요.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숫자로 제시해 준다고요. 그러면 얘를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게 1,174만 6천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와요. 원리금이. 그러면 얘도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회차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대출 잔액이겠죠. 그리고 원금이 있고요.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있었을 때. 그죠? 그러면 대출 잔액은 이제 1억이죠. 똑같죠. 예. 그런데 원리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174만 6천 원씩. 그쵸? 2회차에도 1,174만 6천 원. 3회차도 1,174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뭐가 균등하냐면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가 틀려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 계산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자율은 10%라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게 되면 1억에 10%면은 이자가 얼마냐면은 1,0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1,114만 6천 원 상환했을 때 1,000만 원이 이자로 빠지면 나머지 174만 6천 원이 원금 상환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졌다가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는요. 자, 원리금은 똑같은데 잔액이 1억이 아니죠. 174만 원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9,826만 4천 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2회차 때 이자는 이 1,114만 6천 원에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잔액인 9,826만 원에 대한 10%니까 98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줄어들면 원금 상환이 커지겠죠. 그럼 원금 상환이 191만 원. 뒤에 이제 끝자리가 사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또 2회차가 이제 3회차 상환 들어갈 때 2년차 되는 잔액은 9,633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3회차에 똑같이 1,114만 6천 원 상환이 들어갔을 때 원금 이자 부분이 또 줄어들겠죠. 9,630만 원이다 이자 10%니까 963만 원이 이자가 돼요. 그러면 원금 상환분은 212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죠. 원리금은 이렇게 균등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커지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론으로 볼 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상환액은 무조건 원금 균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를 만약에 계산을 하라고 유도한다 그러면요. 255페이지 그 상단에, 285페이지 상단에 박스 있잖아요. 그 우리 상환조건표 밑에 가면은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3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대출 이자율이 연리 7%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를 할 때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연리 7%고 기간 20년인 저당상수가 0.094393이라고 주어져 있죠. 예,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시면 돼요. 3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0.094393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억원 대비했을 때 그 저당상수를 곱하시게 되면은 이게 원리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2,831만 7,900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리금이에요. 그죠? 근데 원금을 물어봤으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 이자를 계산하라는 건데 3억 원의 이자가 몇 프로냐면 7%라고요. 그러면 37에 21이니까 이자가 2,100만 원이라고요. 그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731만 7,900원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을 구하라고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 공제하면 원금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줄 때는 1회차를 주면은 간단해요. 근데 2회차, 3회차 계산하다 그러면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럴 때는 그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체증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목대로요. 원리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85페이지죠. 예. 초기에는 아예 대출 이자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미지급 이자는 대출 원금에 가산이 되는 부의 상환이 있죠.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네거티브라고 해놨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대출 원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은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게 구조상에서 보면요. 여기 이제 회차가 있고요. 잔액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원리금이 있었을 때, 예, 여기도 똑같아요. 자, 대출은 똑같은 조건으로 1억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이자는 똑같이 10% 조건이에요. 다 동일한 대출 조건이라는 가정이죠. 그랬을 때 대출 초기에 내는 원리금을 한 80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잔액인 1억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갚아나갈 이자만 얼마냐면 1,000만 원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원리금을 800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자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0이 나온다고요. 그죠? 요 200만 원이 대출 잔액에 가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회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대출 초기에 대출 잔액이 원금보다 커지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대출해 주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초년생들은 소득이 크지 않으니까 초기에는 적게 갚아라 이거죠. 나중에 네가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 상환을 많이 해라 이런 구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같이 상환이 일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은행 입장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2월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갚지 말고 다음 기회에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이 잔액에다가 가산시키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체증식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동일한 조건이면요. 초기에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의 규모는 원금 균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이 제일 작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286페이지에 상단을 가게 되면요. 예, 거기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하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원리금이 있죠. 이게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이게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요.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초기 있죠.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게 그게 체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의 규모가 큰 애가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원리금 체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반대로 되겠죠. 그건 이제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대한 건 뭐냐면요. 이게 저당 잔액이라고 해서 대출 잔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의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이 제일 적게 나타나는 건 원금 균등이겠죠. 얘가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가 원리금 균등. 그러면 대출 중간에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을 애가 누구겠어요? 그게 체증식이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나와 있을 때 원금 균등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내는 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억을 빌렸어요. 대출 기간 10년인데 5년이 경과하면은 얼마 갚았겠어요? 반 갚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일정인 만큼 잔액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매 기간에 이자하고 원금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점체증보다는 상대적으로 잔액이 좀 적은 편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림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문장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보시게 되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과 점증의 비교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차입자의 첫 해 월불액이 제일 많은 애가 원금 균등. 그죠? 그리고 월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게 원금 균등이죠. 왜? 상환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요.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금 회수 위험이 적죠. 왜? 빨리빨리 회수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빌려준 돈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게 원금 균등이죠. 근데 요거는 부동산 금융에서는 잘 안 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3억이라는 돈을 융자받았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되면은 상환액의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금융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쓰죠. 예, 그래서 그런 요건이라는 거 하나는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이건 이제 그렇게 읽고 여기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나 이제 정리하시면 되냐면 그 옆 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 차증에 대한 건 고정 이자율을 가정한 거고요. 이게 만기 상환 저당은 대부분 변동 이자율인데 만약에 대출 조건을 동일시하게 되면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만기의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의 부담이 제일 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 번쯤은 시험에서 인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문제 풀 때 또는 동형 모의고사 풀 때 다뤄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있죠. 예, 이게
계산 문제로 꾸준히 들어와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요건이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 정도는 또 1분 안에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에서 융자 금액을 계산할 때는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투자로에서 배웠던 LTV가 되겠죠.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는요, 주택 가치에다가 여기 LTV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은 융자금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융자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DTI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연 저당상수분해요. 여기는 이제 차입자의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이렇게 곱해 주고요. 기타 부채를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그 조건에 대한 거를요. 예, 뒤에 보시게 되면 288페이지에 예제가 들어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죠. 예, 이게 이제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런 배열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보셨단 말이죠. 먼저 그 안에 보게 되면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은 시장 가치 기준 60%란 얘기죠. 그렇죠? 100분의 60이니까 0.6이겠죠. 예,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40%.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주택 가치가 얼마냐면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에 대한 60%면 얼마겠어요? 1억 8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기준하면은 1억 8천을 이제 빌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DTI 비율을 적용하면 연소득이 얼마라고 그러냐면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DTI 비율을 몇 프로냐면 40%. 그죠? 그러면 5천에 40%면 2천이죠. 근데 여기 연간 저당상수가 0.1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2천만 원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요령이 여기가 0.1이면 융자 금액은 위의 금액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얘가 2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융자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8천이라고요. 2억을 융자를 해주면은 얘는 충족이 돼도 얘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예, 우리가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상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상가의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볼 때는요. 똑같이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이거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가의 가치에다가요. 예, 여기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이거 곱하면은 융자금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요령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가이기 때문에요. 현금 수지 있죠. 예, 현금 수지를 측정하라고 그럴 때는 이건 대부분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부채 감당률, 예, 그쵸? 예, 곱하기 저당 상수고요. 여기가 이제 순영업소득이 돼요. 공식이. 그러면 이 조건을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옆에 예제가 하나 있어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대출 승인 기준을 봤더니 담보 인정 비율이 시장 가격 기준 60%래요. 그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얼마냐면 5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60%니까 이거 기준하면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금 수지를 기준할 때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면은 2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연간 저당상수가 0.2라고 줬어요. 그러면 2 곱하기 0.2니까 이거 계산하면 0.4가 나와요. 그러면 1억을 0.4로 나누면요. 2억 5천이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작은 거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답인가 보다. 그래서 지문해 봤더니 2억 5천이 또 있어요.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게요. 거기 조건이 있다고요.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1억은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5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계산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부수적으로 집어넣어서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유념하실 거는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 바로 덤벼서 계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계산이 쉬워 보여도요. 이론을 다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학개론에서는요. 그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계산 문제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할 때는 그냥 툭툭 대입해서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실 때는 식을 세우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다가 이런 조건을 놓치면 더 실수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여유를 갖고 푸셔야지 다 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한 80점, 70점 맞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점에 도전하는 건 2차 과목에서 하셔도 돼요. 전국 수석을 해보시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융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299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증권론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그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